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인 왕이 아들인 세자를 도구로 죽였다. 거의 모든 역사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24년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논문 하나가 나옵니다. 380년 전 그 세자의 시신 기록을 현대 법의학으로 분석한 결과 독살의 근거가 되었던 증거들이 전부 독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비소를 써도 피부과 검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은을 써도 7구멍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구할 수 있었던 어떤 독극물로도 실록에 기록된 그 시신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400년 가까이 믿어온 그 이야기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소현세자, 인조의 맏아들이자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끌려갔던 왕세자. 이 사람은 1645년 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6일 후에 숨을 거둡니다. 나이 34, 한창 나이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이 한 문장이 지난 수백 년간 독살설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알고 보면 실록에만 있고 승정원 일기에는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두 개의 공식 문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실록에는 세자가 학질 진단을 받고 사흘 만에 급사했다고 적혀 있는데 승정원 일기를 열어보면 세자는 귀국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아팠습니다. 기침, 호흡곤란, 복통, 어지럼증, 입맛 상실, 심양에서 북경으로, 북경에서 다시 심양으로, 그리고 심양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내내 세자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록은 왜 이걸 빼놓은 걸까요? 건강했던 세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쓰는 게 누군가에게 유리했던 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소현세자를 죽인 것은 독인가? 병인가? 아니면 아버지라는 이름의 공포인가? 이건 단순한 독살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조선 왕실에서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380년 뒤 우리의 상식이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현세자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거의 모든 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답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독살이다 혹은 아니다. 그 답을 댓글에 먼저 적어두시고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이 끝나고 그 답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신 분이라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편에서 다시.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1637년 1월 30일 한겨울의 남한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성 밖의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이었을 겁니다. 45일째 갇혀있던 남한산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병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원군은 전부 격파당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12만 대군을 이끌고 이미 한양을 지나 남한산성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왕 인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삼전도로 내려갑니다.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입니다.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그 비석이 아직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용포를 벗고 남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태종이 앉아있는 단 아래까지 걸어간 뒤 무릎을 꿇었습니다. 309고두례, 3번 절하고 매 절마다 이마를 땅에 3번 찍는 겁니다. 이마를 땅에 총 9번 찍는 동안 코앞에 흙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겨울이었으니 땅은 얼어 있었을 테고 이마에 흙이 아니라 얼음 조각이 붙었을 수도. 한나라의 왕이 이마를 땅에 9번 찍는 그 장면을 조선의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당시 26살, 그리고 복림대군, 당시 19살. 항복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왕세자와 왕자를 청나라 심양에 인질로 보내라. 인조는 아들들을 떠나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라. 화를 내지 말고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세자는 엎드려 가르침을 받고 말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자 세자가 오히려 그들을 말렸습니다. 주상께서 여기 계시니 어찌 감히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몸을 아끼십시오라고 한마디 남기고 심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땅에 이마를 찍는 걸 본 아들이 아버지 대신 적국으로 끌려갑니다. 26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을 막 졸업한 나이에 외국 포로 수용소로 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 볼모가 보통 볼모가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보낸 8년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8년이었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세자에게 청나라가 내준 거처가 있었습니다. 심양관, 조선 세자의 공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모라 하면 가둬놓고 감시하는 걸 떠올리실 겁니다. 소현세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청나라는 세자를 일종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자는 심양관을 거점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체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심양관은 청나라 속의 작은 조선이었습니다. 세자에게는 수행원이 있었고 관리가 있었고 심지어 농
농장이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이 농장을 직접 경영했습니다. 조선의 왕실 여성이 타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무역까지 한 건 조선 역사상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강씨는 둔전을 일구고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세자는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여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실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자가 청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하였다. 한 줄입니다. 포로를 사서 돌려보낸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기록이란 게 이런 겁니다. 같은 행동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영웅이 되기도 하고 반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자는 심양에서 점점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만남은 1644년 북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해 9월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북경 입성을 수행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바로 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북경에 약 70일간 머물렀습니다. 이 70일 동안 세자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한 아담 샬 폰 벨,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이자 청나라 흠청감 감정, 쉽게 말해 천문대장을 맡고 있던 아담 샬은 자신의 회고록에 소현세자와의 만남을 꽤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70일 동안 수차례 서로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아담 샬이 세자에게 건넨 선물 목록에는 천주교, 성상, 역서들, 그리고 서학서들이 포함되어 세자는 이 선물을 받고 감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만남의 기록은 전부 아담 샬의 회고록에만 의존합니다. 수십 년 뒤에 회고록을 쓴 선교사가 사실을 일부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포교 성과를 과장하는 건 동시대 일본에서 활동한 루이스 프로이스 신부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천주교에 깊이 귀의했다거나 서양 과학에 심취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세자가 조선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세계를 70일 동안 눈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70일이 세자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조선에서는 아버지 인조가 아들을 점점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북경에 가기 직전인 1644년 2월 세자빈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자 부부는 장인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청나라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했습니다. 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 부부가 장인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친정 장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외출을 막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순서를 따라가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해 3월 심기원이라는 인물의 영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영모에서 소현세자를 추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자 본인은 이 영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이마를 땅에 찍고 백성들에게 항복한 왕이 내렸던 왕이라는 평가를.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은 청나라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의 실력자들과 교류하고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심지어 서양 선교사와도 사귑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 안 듣는 인조를 갈아치우고 고분고분한 세자를 왕으로 앉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인조가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왕이 세자를 두려워한 겁니다. 세자 부부는 결국 처부모도 찾아뵙지 못한 채 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자는 인조의 허락 없이 평양에서 선비들의 글짓기를 시험하고 무제들의 활쏘기를 직접 시험했습니다. 왕의 명 없이 과거를 치른 셈이었습니다. 승정원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관련 상소를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숨겼습니다. 세자의 행동이 임금의 마음에 거슬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신하들이 끼어서 눈치를 보는 상황, 이건 이미 정상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645년 2월 소현세자는 마침내 영구 귀국합니다. 청나라 순치제가 중원평정을 선언하면서 조선 세자의 귀국을 허락한 겁니다. 8년 만에 진짜 귀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가져온 집 목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양식 천문기구, 역서, 천주교 성물, 그리고 각종 서양 서적. 인조가 이것들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조는 평생을 명나라에 대한 의리, 그러니까 숙명반청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그런 왕 앞에 아들이 청나라 물건을 잔뜩 들고 나타난 겁니다. 실록에는 세자가 귀국 후 인조를 아련한 장면이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66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소현세자가 한양에 도착한 것은 1645년 음력 2월 18일입니다. 세자가
숨을 거둔 것은 같은 해 음력 4월 26일, 양력으로 5월 21일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수사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자는 4월 23일에 학질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어에 박군이 들어가 진맥을 하고 학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방에서는 다음날 새벽에 이영익이라는 의원에게 침을 놓아 열을 내리게 할 것을 청했고 인조가 이를 허락했습니다. 4월 24일 세자가 침을 맞습니다. 4월 25일 또 침을 맞습니다. 4월 26일 오시 낮 12시쯤 세자가 숨을 거둡니다. 학질 진단 사흘 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건강한 세자가 갑자기 학질에 걸려 사흘 만에 급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독사를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를 펼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세자의 병 관련 기록이 귀국 이전부터 나옵니다. 세자는 이미 심양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에 병세가 심각했습니다. 심양에서 출발하기도 전인 1645년 1월 세자의 병세가 수행의원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을 정도라는 보고가 조선 조정에 도착합니다. 2월 18일 귀국 이후에도 세자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꾸준히 나옵니다. 기침, 호흡곤란, 가래, 갈증, 입맛 상실, 식후 피로, 복통, 어지럼증.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병이 아닙니다. 심양 생활 중 누적된 만성 질환의 증상들입니다. 학질이라는 진단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질하면 말라리아를 떠올리는데 조선시대 의학에서 학질은 말라리아에만 쓰는 용어가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다양한 질병을 통칭해서 학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세자의 증상은 산증, 그러니까 울체된 기가 일으키는 복합 증상에 가깝다고 어의 박군은 이걸 학질로 진단했고 이영익은 침으로 치료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치료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영익이라는 인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조의 후궁 조소용이 추천한 의원이었습니다.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채된 사람입니다. 번침이라는 독특한 침술을 사용했는데 이 침술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제조, 그러니까 세자의 치료를 관장하는 세명이 고위관리가 이영익의 침 치료를 중단하자고 인조의 답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침을 놓고자 하면 이영익을 포함한 다른 침의에게 시키도록 하라. 중단하라는 건의를 사실상 무시한 겁니다. 세자에게 논란이 많은 의원의 침술을 계속 놓게 한 건 인조였습니다. 이걸 적극적 독살의 증거로 볼 수도 있고 단순한 의료 판단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자가 죽은 뒤 인조는 이영익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를 치료하다 왕세자가 죽었는데 의원을 처벌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조선에서 왕족이 치료 중 사망하면 담당 의원은 최소 유배를 갔습니다. 이영익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수백 년간 독살설의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다음 날 4월 27일, 양력으로 5월 22일 초여름입니다. 염습이 시행되었습니다. 염습이란 죽은 자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장례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 진원군 이세환이라는 종실이 참여했습니다. 이세환의 아내가 인열왕후의 서재, 그러니까 소현세자 어머니의 이복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내척 자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세환이 시신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이 기록을 읽으면 누구라도 독살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검고 7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약물 중독처럼 보였다. 400년 가까이 이 기록 하나가 독살설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잠깐 이 기록을 그대로 두고 2024년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 교수, 연구팀이 이 기록을 현대 법의학의 관점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시 조선에서 구할 수 있었던 독극물로 실록에 기록된 시신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둘째, 세자는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 급사한 것인가? 첫 번째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독극물 중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비상, 그러니까 삼산화비소입니다. 실록에서 독살 성분이 명시된 사건은 총 3건인데 3건 모두 비상입니다. 그 외의 수은 부자, 초호, 협죽도 추출물인 아코니틴 같은 것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복부 통증, 구토, 설사가 주된 증상이고 사망자의 시신 외부에서는 일반 사망자와 차이가 피부가 검게 변하지 않습니다. 코, 입, 귀에서 출혈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고농도 비소를 투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비소 중독에서 피부 과다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전신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소견은 비소 중독 사망자에게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지만 피부 변색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아코니틴은 심장과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 물질인데 연구팀이 실제 아코니틴 중독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한 결과 피부 변색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보고에서도 아코니틴 사망자의 피부 변색 소견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구할 수 있었던 어떤 독극물을 써도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상태를 만들 수. 그러면 실록의 그 기록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연구팀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부패입니다. 사후 급속 부패에 의한 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현세자가 사망한 음력 4월 26일은 양력 5월 21일 초여름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2일에 염습이 이루어졌으니 사망 후 약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부패는 사망 후 세균이 혈관 안의 혈액을 따라 번식하면서 진행됩니다. 세균이 만들어내는 황화수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 피부가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 부패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면 점막 혈관이 파열되면서 코, 입, 귀에서 혈성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부검 경험이 풍부한 법의학자에게는 사실 흔히 보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만에 이런 급속 부패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부패를 촉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높은 기온, 높은 습도, 당뇨나 폐혈증처럼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의 사망, 그리고 미생물이 이미 혈액이나 장기에 존재하는 소현세자는 만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증상들, 지속적인 발열, 호흡곤란, 가래를 종합하면 폐혈증이 의심됩니다.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전신 염증 반응으로 혈류 내에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망하면 사망 직후부터 이미 체내에 세균이 퍼져 있기 때문에 부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5월 하순의 기온, 만성 질환자의 사망, 체내 세균 존재,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시신의 상태는 독살이 아니라 급속 부패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망 원인은 폐혈증으로 추정된다. 다만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인지 대사성 질환인지는 현존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이 논문이 소현세자 독살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독살의 결정적 물증으로 여겨졌던 시신 상태가 독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실록에는 세자가 사흘 만에 급사한 것처럼 적혀 있는데 승정원 일기에는 세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팠다고 적혀 같은 왕의 시대, 같은 조정의 기록인데 왜 내용이 다를까요? 실록은 왕이 죽은 뒤에 다음 정권이 편찬합니다. 인조실록은 효종 즉위 후 편찬되었습니다. 효종은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입니다. 형을 제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효종에게 소현세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형이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었다면 자신의 왕위 계승은 불가피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형이 오래전부터 아파서 죽었다면 왜 아픈 형을 치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반대로 형이 갑자기 독살당했다면 독살의 배후가 아버지 인조에게 향합니다. 자신은 깨끗하되 아버지의 과오는 드러나는 구도. 이 구도가 효종에게 가장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실록의 편찬 과정에 효종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라는 것이 언제나 누군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역사를 읽을 때 잊지 않아야 할 전제입니다. 자, 이제 세자가 죽은 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이 단순한 의문사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소현세자가 죽으면 원칙대로라면 세자의 맏아들, 원손이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인조는 이 원칙을 깼습니다. 원손을 세우지 않고 차남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내 세자빈 강씨에게 칼날이 향합니다. 1646년 1월 인조의 수라상에 올린 전복구이에 독약이 들어있었다는 사건이 터집니다. 인조의 후궁소의 조씨가 강씨를 주모자로 지목했습니다. 강씨의 나인 8명이 잡혀가 국문을 당했습니다. 3월 15일 강씨는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나이 36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처형되었습니다. 네 형제는 전국 각지로 유배된 뒤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647년 5월 소현세자와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이석철 12살, 이석린 8살, 이석견 4살, 4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의 아이가 제주도로 유배를 간 겁니다. 조선시대 제주도 유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 여행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며칠을 가야 하고
도착해서도 관리도 안 되는 초가에서 감시 속에 사는 겁니다. 1648년 9월 맞이 이석철이 죽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2달 뒤인 11월 26일 둘째 이성민이 죽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4살 배기 막내 이석견만 살아남았습니다. 인조는 두 손자의 연이은 죽음에 유배지 나인들을 잡아다 국문했고 나인과 하인을 새로 보내 막내를 보살피게. 이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손자를 걱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인지 마지막 남은 증거를 관리하려는 권력자의 모습인지 실록은 아무런 해석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막내 이석견은 이후 제주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강화도로 유배지를 옮기며 자랐습니다. 효종 7년인 1656년 그러니까 유배된 지 9년 만에야 풀려났습니다. 4살에 유배되어 13살에 풀려난 겁니다. 이후 이름을 이회로 바꾸고 경안군에 봉해졌습니다. 1665년 온천에 목욕하러 갔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납니다. 소현세자의 혈통 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습니다. 아버지 소현세자의 묘인 소경원은 같은 고양시의 서삼릉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삼릉 소경원은 비공개 구역입니다. 농협 젖소계량소 부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뻔했던 세자의 무덤이 젖소 목장 옆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강씨의 억울한 죽음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습니다. 1654년 황해감사 김홍욱이 강씨의 신원과 석견의 석방을 주장하다 사사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후 송시열 등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마침내 1718년 숙종 44년에 강씨는 민해빈으로 사약을 받은 지 72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석기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복관되었습니다. 72년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리는데 72년이 걸렸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진실이란 것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현세자를 죽인 것은 독인가? 병인가? 아니면 아버지라는 이름의 공포인가? 독살의 직접적 물증은 없습니다. 법의학은 시신의 상태가 독이 아닌 부패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사의 정황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세자가 오래전부터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라고 단정짓기에도 석연치 않은 것들이 남습니다. 논란 많은 의원의 치료를 고집한 인조, 의원을 처벌하지 않은 인조, 원손 대신 차남을 세운 인조, 며느리를 사약으로 죽인 인조, 손자 셋을 유배 보낸 인조, 세자를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세자가 죽은 뒤 인조가 한 일들은 그 자체로 하나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을 타지 않았어도 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인조는 세자를 죽인 게 아니라 세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들이 아파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아들이 죽은 뒤에는 아들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유배 보내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독보다 느리지만 독보다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삼릉 비공개 구역 안에 소현세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런 안내판도 없습니다. 380년이 지났고 2024년에야 법의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자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록 한 줄을 읽고 바로 믿는 것과 다른 기록을 꺼내서 대조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역사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고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기록을 읽는 사람의. 만약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답을 적어두셨다면 지금 그 답이 바뀌었는지 한번, 바뀌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봤다는 그 과정이니까요.